이게 이제 이인 제사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넘기기 쉬운, 논어에서도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자의 말씀은 아닌데 제자의 말씀인데요. 자유가 말하기를 사군사기면 사욕의요 붕우사기면 사소인이라. 이게 아주 현대에 가장 맞는 얘기예요. 현대 생활에서 특히 맞는 얘기다. 이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자주삭자인데요. 이 친구간도 자꾸 충고를 하면,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소원해져요. 친구가 멀어진다. 이게 그런 사기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인군을 섬기는데도 인군에게 충고하고 간하는 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가끔 해야지,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면 이거는 욕이 된다. 이건 욕이 된다.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논어에서, 인간관계론에서는 이게 친구간이나 또는 그 신하가 인군에게 간하는 것도 정도껏 하고 논리적으로 가끔 해야지, 자주 하면 그건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역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유가 말한 것입니다만, 자유 말하기를 인군을 섬김에 있어서 자주 하면 여기 숫자로 읽으면 셀 숫자, 또 숫자, 그리고 자주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사기라고 읽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사군 사기면 사욕이니라. 이것은 욕이 되고, 친구가 잘못을 충고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자주 하고 너무 많이 하고 과격하고 하면 친구가 소원해진다, 멀어진다. 이게 섬길 소자, 소원이란 말을 쓰죠. 소원해진다. 이게 사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일수록 참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자주 하게 되면 듣기 싫은 소리 자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여기서 사군과 부모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날 때마다 너 잘못했다고 하면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또 만날 때마다 자식이 부모한테 맨날 그냥 아빠는 잘못한다고, 엄마는 잘못한다고. 그러면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주 하면 소원해진다,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섬길 사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논일자부터 볼까요? 논일자는 여기 책받침한 글자도 있고 삼수변에 한 글자도 있습니다. 같은 논일자인데 삼수변에 한 거는 물가에서, 주로 물가에가 노는 것을 말하는 쪽에서
그리고 저 책받침은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노는 거 이렇게 뭐 굳이 글자의 뜻을 나누어 유래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사군의 사자는 섬길 사자인데 여기서는 일사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섬길 사자다. 일 중에서는 최고의 일이니까 섬길 사자가 섬긴다는 일이 섬기는 일이 그래서 사자인데 이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글자를 풀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 옆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손 숫자고요. 손 숫자고 손이고 그 위에는 열십자하고 가운데 중자.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혹시 못 들었거나 잊어버린 사람 이게 중심입니다. 10을 중심으로 요거는 이제 손 숫자가 손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일은 공간에서 하지만 그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되냐면 시간으로 기준을 삼아서 한다. 그래서 임금을 따진데도 하루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 얼마 했다는 것보다는 하루를 했다. 한 시간에 얼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임금을 따지는 그 시간을 축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루 일거리, 한나절 일거리, 뭐 한 달 일거리, 월급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주는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축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일사자는 이게 열십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 사이클을 대표하는 거예요. 시간 사이클을 대표하는. 시간은 하늘이 운행하는 거죠. 하늘이. 그래서 천도를 말할 때는 10사이클로 말한다. 그건 이제 주역에서 이제 그 열십자가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십간. 우리가 십간은 가불병정무기병신임계 10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간을 상징하는 논리 체계예요. 그래서 그것은 십간이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열십자는 바로 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운데 중자니까 열을 중심으로 잡고 그러니까 축으로 잡고 하는 일, 하는 것 그것이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 일 중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자를 섬길 사자로도 같이 쓰게 됐다. 이렇게 인군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주 충고하면 자주 간하면 이 사자고 그 다음에 욕될 욕자 이 욕될 욕자도요 요게 이제 마디천자가 들어있는데 이 마디천자가 들어있으면 요것도 이제 하나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진자거든요. 진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진자는 용진자인데 용이 올라가는 치수 이런 뜻이에요. 촌이라는 마디라고 하는 그 치수를 의미하는 건데 용이 올라가는 치수 용이 얼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올라가다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욕되고 욕되지 않음이 구별되어진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진은 그게 몇 번째냐면 자축인묘진 다섯 번째고 12동물 중에서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이 오직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12동물 중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동물은 용밖에 없어요. 그것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5번째에다가 위치에 진자를 놓고, 그 다음에 12동물 중에서 뭐 쥐, 소, 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2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날짐승은 몇 번째 놓여져 있나? 그게 10번째 놓여져 있다. 차축인묘 진이 5번째고요. 사오미시뉴 닭유자가 10번째. 그래서 10과 5라고 하는 숫자가 지지 안에서 10과 5를 거기다가 딱 유일하게, 하나는 날짐승. 하나는 날짐승은 하늘을 나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늘의 사자로 상징되어졌어요. 고대. 그래서 몽고 같은 데는 장례를 지내는 것이 조장이라고 있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새가 뜯어먹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거나 사람이 돌아가면 나무에 걸쳐서 새가 뜯어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조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새는 하늘을 나르는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동물, 지지를 대표하는 12동물 중에서 오직 하나가 닭이 10번째에다 거기다 놓여놓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닭은 날아다녀서 나르던 동물이 퇴화해가지고 이제 땅에 머무르는 날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돈은 내려와서 땅에 오고, 땅의 돈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이 뭐예요? 그게 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번째는 아래 지도고, 10번째는 천도예요. 그 지도는 항상 천과 만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고, 하늘은 땅으로 내려와야 그 천지가 만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용은 10에 5에다가 5번째에다가 그 다음에 닭은 하늘의 사자였던 닭은 땅으로 내려와서 퇴화되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징하는 것이. 그 물속에 있던 이무기가 말하자면 용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물은 그건 말하자면 하늘의 뜻을 두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저것은 하늘의 뜻은 땅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 천지가 만나는 거네. 천지가 천도 지도가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와 10에다가 그렇게 배치했다. 그 지지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없죠, 아마.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자로 하면 개와 용 아닙니까? 닭과 용 아니에요? 계룡이라고 하는 거를 지명에다가 그런 산이 있어요. 그게 계룡산. 그렇기 때문에 계룡산은 보통 산과는 다른 명산인 거예요. 천지지도가 거기에
뜻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상 모양이 닭뼈슬 모양이다 해서 산은 또 용을 상징하니까 좌청룡 무백호 할 때 청룡이니 뭐 이렇게 해서 용을 상징한 거니까 그 닭뼈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용이 꿈틀거리는 거다 해서 계룡산이다. 다른 산도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오직 여기만 그런 거야. 그러한 의미가 그 지명도 다 말하자면 새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짓는 거다. 지어서 전한 것이다. 근데 논산은 이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논어 배우는 산이요. 논어 배우는 산 아니요. 논어 가르치고 논어 배우는 산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고 논산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도 논산 출신이지만 논산 지명이 언제부터였다는 걸 난 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논산 리가 있었어요. 네? 논산 리가 있었다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네, 논산 리가 있었는데 논산 지명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에 한 거죠? 일제시대에 논산이라고 한 건 분명하죠? 그때 논산이 확정된.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논산이 아니고 누른산이에요. 누른산. 황산. 그러니까 연산이나 논산은 누르항자 누른산이란 말이죠. 누른매를 그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룸매 해가지고 논미가 된 거예요. 논미. 논자는 논할 논자로 음을 따다가 논사를 한 거예요. 논매라는 말 했지. 논매를 논미라고 그러죠. 논미장이란다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행정 이름으로는 일제시대에 붙여진 거다. 근데 원래 우리 음으로 누른산에 눈매가 줄어서 눈매로 근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자꾸 하면 시간이 낭비인데 답산이라는 글이 있어요. 또 옛날 지명을 보면 네? 답산. 네. 답산가 네, 논답자. 논답자. 네, 답산이라는 데가 지명이 있어요. 지금 답산. 그리고 저쪽 그 강가에는 논산리가 있었고. 논답자. 네, 그래서 답산이라는 것이 답산하다 보니 다 논답이라고 논이 중산이 중이 산같이 맞아요. 어느 지역쯤 돼요 지금? 여기 저 논산 지역이요 지금 화지동. 거기가 답산이요. 지명이 있어요 옛날. 답산리? 그것이 답산동? 답산 그냥 답산. 답산. 논답자 몇 산이에요? 그래서 논산이 됐다는 거예요. 논이 산같이 많다고. 답산. 네. 여하튼 간에 누른산이 아니라. 그런데 황산이 아니라. 요 황산이라고 하는 말은 답산이 있었어요. 황산이라고 하는 말은 삼국유사, 삼국사에 다 나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기록이 오래된 거고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서 온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내가 추정하기는 이 누름매 황산벌 싸움을 신라 고구려 백제하고 신라하고 나당 싸움 낮에 싸움에서 결국은 황산벌에서 결국은 대전 아닙니까? 큰 전. 그래서 그 당시까지 이름은 황산이 오래 전해져 있던 이름인데 그것을 일본 아이들을 이거 살린 게 아니고 황산군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냥 그 누름매를 걔들은 과거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논 발음의 논자를 누른 산을 논으로 바꾼 것으로 나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답산이 됐든 간 답산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게 같은 이름으로 논산이 되겠지만 이건 이 논도 있겠지만 이건 이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말로 누른매가 논매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용의 치수라고 하는 것은 용용자에다가 용진자에다가 마디초는 이게 촌이라고 하는 건 치수거든요. 우리 이제 촌자가 나오면 나는 자 우리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 사촌이니 삼촌이니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함. 이게 유교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몇 촌이에요? 1촌. 1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형제간은 2촌. 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도 2촌. 그 촌수로 얘기하는 건 참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친소를 친하고 덜 친하고 좀 멀고를 촌수로 계산한다는 게 이게 동양 문화 중에서도 우리 한국만 있다. 저 사람들은 뭐 쫓을 종자에서 종형 그런 정도는 있어도 종형, 종매, 뭐 재종, 삼종 이런 얘기는 있어도 촌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 국가로서의 유교 민족, 유교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태극기를 우리가 쓴다는 거하고 유교 이 촌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촌수하고 한 치수 모르면 한 촌수 모르는 그걸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친척 간의 관계를 그러한 숫자로 표현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어때 중국어 전공하셔서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중국 없으십니까? 없는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중국 유학을 했고 뭐 중국 서적을 많이 봐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마디촌자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글자에는 요거 글자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을 존자 있잖아요. 당리에다가 밑에. 네. 맞네. 야. 이거 풀어낼 수 있어요? 글자 풀어낼 수 있으면. 이거 발명 특허를 낼 만한 건데. 요것도요. 이거부터 높을 존자예요. 네, 높을 존입니다. 근데 이게 촌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 단계. 주역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10사이클이라고 그랬죠. 10단계. 네. 그 중간이 지도를 대표하고 그 지상의 대표적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5가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따지면 5의 2배가 바로 열이고 열이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열은 말이죠. 열은 열인 동시에 영이다. 뭐 이건 서양의 십진법도 이제 똑같은데 요 10은
그러니까 10은 수이면서 수가 또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역을 이제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가 수이면서 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열렸다는 뜻에서 열이에요. 나무에서 꽃이 펴가지고 끝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어진 것을 열어가는 것이고, 열어가는 것은 1에서부터 9까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릴 개자하고, 그 열이라는 뜻은 열어간다는 뜻의 열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어서 매달렸다 해서 열매. 근데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씨예요.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촌수로 따지면 몇 마디로 되어 있냐면 10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 열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어버렸으니까 숫자가 아닌 거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어디가 나눠져요? 9가지. 8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8 따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닭은 몇 번째예요? 10번째예요. 그러니까 8과 10과의 그 사이 마디가 제일 높은 숫자다. 제일 높은 줄자예요. 그래서 높은 줄자예요. 10하고 8하고 사이면 어떤 거예요? 9. 우리 노름판에서 가보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보. 그 9이 가장 높은 숫자예요. 그래서 높은 숫자 이렇게 쓴 거라고. 8과 10 그 사이마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주역을 공부하면서 터득하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유와 진과 유가 바로 5와 10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늘에 도가 내려오고 땅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소통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마지막 수가 8이고 그래서 8궤예요. 사실은 8궤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팔방에서 중심을 빼고 얘기할 때는 8이지만 중심을 치고 얘기하면 9이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시사방 우리가 4단입니까? 그런데 사시사방의 중심까지 치면 뭐예요? 5방이죠. 그래서 오행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행 논리를 둘로 짜갠 것이 이게 구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전체 열매고 쉬고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 10과 열매로서의 9간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을 얘기했는데 여기다 10자를 넣지 않고 달기자를 쓴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무언자를 쓰면은 뭐 저 추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장. 요거 이렇게 하면 뭔지 드릴전자지 드릴전. 드릴전자. 왜 이렇게 여기 이거 드린다는 얘기는 여기 받침을 하고 이렇게 상이고 이렇게 받침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데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드리려면은 아홉 안에다 갖다 드리는 거지. 여덟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열에 드리는 거 아니고 요 사이. 그리고 이제 미개한데 그 말하자면 우두머리를 추장이라고 그 추자를 여기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높은 것을 얘기하는 이 존자는 이런 깊은 논리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용이 올라가다가 또는 올라가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욕되는 일이다. 그런 걸 비유한 것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욕된다. 잘 나다가 거꾸러지는 거죠. 이 욕되는 것이고 부부 친구 간에 이 붕자도 사실 여기 육체 고기 육자 달월자 두 개, 달월자는 고기 육자니까 고기 육자가 두 개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가 부딪힌 것이 붕이고 요거는 손과 손을 맞으니 손과 손을 맞으라는 거를 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것을 포옹한 상태를 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과 손을 잡은 것을 우라고 하는 거예요. 붕우라는 글자가 그래요. 여기 달월은 우리가 회니 간이니 할 때 이 달월 쓰는 거, 이게 육다벌건이다.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을 줄여서 달월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달월은 하늘의 달이 아니라 하늘의 달이 두 개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그린다는 게 이상하죠. 육신과 육신이 맞붙어 있다는 뜻에서 벗붕자고. 이건 손으로 잡았다는 손이 두 개 잡았다는 뜻에서. 그래서 사실은 육신과 육신이 부딪혀서 친한 친구, 이걸 붕이라고 하고, 그러고 뜻을 같이 하는 악수한 장면을 우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사이를 우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친구는 붕하고 우하고 사실은 구별이 돼야 되죠. 그래 옛날에 사화 같은데 붕당정치 이런 얘기를 할 때 벗붕자 붕당정치, 벗붕자고 무리당자 써서 붕당정치라고 하는 얘기를 이거는 그 뜻보다도 그냥 한 술 같이 먹고 한 트럭이 막 그냥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같이 해서 이념을 같이 한 친구라기보다는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타랑이로 그냥 뒤엎어 막 뒹구는 사이를 붕당이라고 해요. 붕당정치라는 말씀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이 붕하고 우하고 사실은 다른 뜻이 좀 다르다. 근데 여하튼 간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는 서로 믿는 사이니까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기는 한데 그것도 너무 심하면 잘못하면 친구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뻐그러진다.
아주 당연한 말씀, 공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네 개를 읽고 그 다음에 공야장 이제 끝나면은 공야장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시작을 하고 이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23쪽에 자활 이약실지자 선의니라 에서부터 26장에 자유할 사군사기면 사욕의요 붕우사기면 사소 성길소 성기다 엉성할 소자가 됐죠. 소의인이라 엉성해진다. 소원해진다. 멀어진다. 이런 것까지 성독을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자활 이약 실지자 시작. 자활 이약 실지자 선의니라 자활 군자는 용루로 이노행이니라 자활 덕불고라 필요이니라 자유할 사군사기면 사욕의요 붕우사기면 사소의니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거기 정도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아 죽을 수도 있고 인군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욕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상당히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 이렇게 말 수가 있는데 여하튼 명예롭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5의 편 이름은 공야장이라는 말씀을 첫 구절에서 하셨고 그 말씀을 편 이름으로 제자들이 편집하면서 붙인 겁니다. 근데 공야장은 공야라는 성을 가지고 이름은 장.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5권에는 제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춘추시대 난세에 공문 제자들의 어떤 그 학문적 정신 그리고 공문의 학풍을 주로 많이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제자들의 거기에 평도 들어있어요. 공자께서 제자들을 평한 내용도 다수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야장은 사실은 요 구절로 보면 공자가 사위로 삼은 제자입니다. 자위 공야장 하사대 사위 삼기 전에 이제
공야장에게 이르고 있자. 일러 말하기를. 이 야자는 뭐 풀무야. 우리가 쇠를 풀무로 녹여가지고 그 쇠를 뭐 탄소라 얼만큼 포함시키느냐 또는 그것을 어떤 주물로 만드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야금술이라고 그러죠. 야금. 그래 이 야자를 씁니다. 야금술. 그러니까 쇠에 대한 어떤 쇠를 다루는 기술을 공업 기술을 옛날에 야금술이라고 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직업이 그 조상의 직업이 공적인 어떤 야금을 다뤄서 농기구를 만드는 병기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의 이제 말하는 성이 아닌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공야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이름은 장인데 공자의 제자인데 공야장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하시되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처야로다. 오를까 안해처. 이 안해처자도 제가 그 열십을 손으로 잡은 거다 했잖아요. 열십. 집안의 열에 위치는 가장인데 가장을 잡은 여자예요. 손으로 잡고 흔들 수 있는 여자란 말이죠. 그래야지 아내지. 그거 못 흔들으면 그건 소방 맞아서 아내로서 끝난 거예요. 아내는 적어도 남편을 이렇게 쥐고 흔든다고 해서 뭐 나쁜 쪽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뜻을 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아닌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주 글자가 묘한 글자입니다. 열을 손으로 잡은 여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가처야로다. 그러니까 아내 삼을만 하도다 이런 얘기죠. 아내를 삼아줄 만한 남자로다 이런 얘기예요. 아내를 삼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글자 한 대 딱 써놓고 아내 처자를 써놓고 아내를 삼아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한테 그냥 처자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누군가를 거기 아내로 시집 보낼 만한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처야로다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수제 비록 숫자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러한 글자입니다. 비록 뭐뭐한 상황에 있다. 그 다음에 이 루설입니다. 루자 설자입니다. 루자는 검은 노끈 루. 이게 실사니까 실인데 실이 굵은 것은 누끈이죠. 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걸 여러 겹으로 해서 한 것인데 색깔이 검은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죄인을 묶는 포승줄이에요. 설자는 멜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승줄로 매여 있더라도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하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포승줄로 손이 묶여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더라도 비록 그러니까 죄인으로 말하자면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더라도
비기죄라 하시고 사람이 인격이 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제자인데 훌륭한데 잘못 누명 쓰고 이제 누설중에 놓여져 있는 거죠. 비기죄라 하시고 그 죄가 아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거니까 그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인격을 갖췄던 모양이죠.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자께서 그 죄가 아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이 이 기자로 처지하시니라 하시다. 그 아들로서 아내를 삼으시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남녀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로 어떻게 며느리를 뭐 아내를 삼아줘요? 딸이죠, 딸. 그러니까 공자가 자신의 딸로 사위를 아내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위를 삼은 거예요. 훌륭한 제자가 죄를 비록 졌다 하더라도 그 죄가 본인의 죄가 아니고 억울하게 인품이 훌륭하니까 그 옥살이를 끝나면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그 아들로서 아내를 삼으셨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용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요거는 뭐 시작을 하면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여기까지 1장 첫 구절까지만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을 해놓자 이런 뜻에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하고 요거 한 구절 읽으면서 끝나겠습니다. 공야장 제5라 자위 공야장 하사대 시작. 공야장 제5라 자위 공야장 하사대 가처자로다 수제 누설지 중이나 비기죄라 하시고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